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유튜브 다정한 안부 채널에 놀러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글쎄 제 채널의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어요. 사실 뭐 100만 구독자 가진 채널도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귀엽고 하찮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한테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소중하고 이 100명이라는 구독자를 이루었다는 게 진짜 너무 귀하고 고맙고 좀 뭉클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꼭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엄마 아빠한테 책을 읽어드리려고 단 두 사람을 위한 채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무언가 다정한 안부가 필요한 제 주위에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잘 하고 있는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엄청 멋있게 잘하고 싶다 이렇다기보다는 제 채널에 봐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시간과 마음을 내서 와주시는데 그 마음에 부응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고민을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딱히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일단은 처음 하던 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어떤 매눈과 같은 모니터링도 대환영이니까 의견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어쩌면 저한테는 굉장히 치트키 같은 책으로 계속 아껴두고 킵해둔 책이었는데요. 바로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행복의 기원. 이 책 아마 많은 분들이 제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께서도 이 책에 대한 언급을 진짜 많이 하셨고 아마도 그 말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그 말씀, 그 유명한 이야기도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 제목만 들어보면 조금 나는 이런 책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혹시나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 정말 진짜 뻔한 얘기 들어있지 않고요. 너무너무 쉬운 언어로 읽기 편한데 그런데 너무나 적확한 이야기들. 맞다. 행복은 이런 거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보통 그런 입문서적들이 뭔가 지식을 탐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는 분들한테는 되게 재밌는데 저처럼 쉬운 책만 읽어버릇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지루하거나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책은 뭔가 그런 지적인 에너지와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 모든 것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일부분을 얼른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103쪽부터 조금 읽어드릴 건데요. 읽겠습니다. 행복을 좇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돈, 명예, 건강 등 몇 개의 범주 안에 답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창고에 이 행복 곡물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산다. 주식에 비유한다면 돈과 같은 삶의 조건들이 가장 확실한 행복 이윤을 가져다 주는 종목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많은 것을 거기에 투자한다. 사실일까? 결국 행복은 무엇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일까? 행복에 대해 가장 흔히 하는 이 생각은 동시에 가장 틀린 생각이기도 하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스콧 릴리엄 펠드 교수가 심리학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얼마 전에 출간했다.
한국에서는 유혹하는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 이 책에서 소개하는 큰 착각 중 하나도 행복이 외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는 믿음이다. 학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착각이라고 말하는가? 간단하다. 지난 30년간의 행복 연구로 누적된 엄청난 양의 자료에서 나온 총체적 결론이다. 인생의 여러 조건들, 이를테면 돈, 건강, 종교, 학력, 지능, 성별, 나이 등을 다 고려해도 행복의 개인차 중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예측하지 못한다. 몇 해 전 한국심리학회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결론도 이와 비슷하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10%와 관련된 이 조건들을 얻기 위해 인생 90%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돈을 벌기 위해. 톨스토이는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지만 나는 빵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수도승처럼 살자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외적 조건에 과도한 기대와 투자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돈은 비타민과 비슷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비타민 결핍은 몸에 여러 문제를 만들지만 적정량 이상의 섭취는 더 이상의 유익이 없다. 한국은 이제 돈이나 비타민 결핍에 시달리는 사회가 아니다. 그래도 더 필요해 라고 고집 피우는 것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본다면 자기 삶에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행복을 위해 정작 투자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 많이 갖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끝없이 많다. 이 방대한 자료 중 몇 가지만 살펴보자. 인생의 외형적 스펙 중 대표적인 돈과 행복의 관계는 한마디로 본인의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하루 3끼 식사를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다. 하지만 3끼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다이어트 때문이라면 이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행복의 발판이 되지 못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국가의 행복과 경제 수준은 서로 손을 놓아버린다. 국가 간 행복 수치와 GDP는 분명히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 못하는 극빈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최빈국들을 제외하면 얘기는 아주 달라진다. 선진국의 경우 추가적인 경제 발전이 더 높은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예일대학 경제학자 로버트 레인 교수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미국의 평균 가계소득은 약 2배로 증가했지만 미국인 중 매우 행복하다는 답변을 한 사람은 1957년에는 53%, 2000년도에는 47%다. 그래프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듯 미국 경제는 성장했지만 행복 수준은 자로 그은 것처럼 그대로다. 부유해질수록 돈으로 행복을 사는 것은 점점 어려워진다. 미국 남가주 대학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 지적한 이 현상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행복 수치는 특히 높다. 특히 그들의 높은 소득과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오해다. 일본이 핀란드보다 국민 소득은 높지만 행복 수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 스칸디나비아 행복의 원동력은 넘치는 자유, 타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다양한 재능과 관심에 대한 존중이다. 그들 사회는 돈이나 지위 같은 삶의 외형보다 자신에게 중요한 일상의 즐거움과 의미에 더 관심을 두고 사는 곳이다. 핀란드는 인테리어 소품 등을 디자인했던 알바 알토의 얼굴을 화폐에 새긴 나라다. 일상의 작은 경험의 가치를 아는 나라의 상징적인 모습이다. 행복한 사회의 특성 중 하나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자. 지금 언급하고 싶은 것은 빈곤을 벗어난 사회에서
돈은 더 이상 행복의 키워드가 아니라는 점이다. 돈과 행복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연구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지금의 화폐 가치로 약 100억 원의 상금을 받았던 복권 당첨자들에 대한 연구다. 복권 당첨 1년 뒤 21명의 당첨자들과 주변 이웃의 행복감을 비교했더니 놀랍게도 별 차이가 없었다. 나는 대학에서 행복에 대한 강의를 15년째 하고 있다. 매 학기 학생들에게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사건을 적어보라 한다. 독보적 1위는 복권 당첨이다. 대학생뿐 아니라 많은 일반인도 복권 당첨과 행복을 동일시하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경우를 보면 이것이 답이 아니다. 왜 그럴까? 우선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에서도 지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계속 반응을 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어쨌든 이 적응이라는 강력한 현상 때문에 아무리 감격스러운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의 일부가 되어 희미해진다. 2002년 월드컵 안정환 선수의 기적적인 골, 우리 모두의 심장을 먹게 했던 그 전율도 사실은 며칠을 가지 못했다. 복권도 예외가 아니다. 복권 당첨, 새 집, 안정환 골. 짜릿하지만 그 어떤 대단한 일도 지속적인 즐거움을 주지는 못한다. 인간은 새로운 것에 놀랍도록 빨리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좌절과 시련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지만 기쁨도 시간에 의해 퇴색된다. 이런 빠른 적응 과정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일들만이 현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최근? 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년 전 나는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2년 동안 추적해 보았다.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겪는 좋은 일들, 새로 생긴 남자친구, 대학원 입학 등과 나쁜 일들, 결별, F학점 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약 3개월이었다. 다시 말해 작년에 벌어진 이런저런 사건들은 그들이 4월 1일에 느끼는 행복감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간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생각보다 빨리 지운다. 감정의 또 다른 특성은 상대적이라는 점이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UCLA의 알렌 파르두치 교수는 범위 빈도 이론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소개했지만 요지는 간단하다. 극단적인 경험을 한번 겪으면 감정이 반응하는 기준선이 변해 그 후 어지간한 일에는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상위권 성적의 학생이 전교 1등을 한번 하고 나면 예전 성적을 다시 받았을 때 실망하게 된다. 고깃국 맛을 한번 보면 예전의 콩나물국이 왠지 밋밋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복권 당첨 같은 일확천금의 경험은 장기적인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위의 복권 연구에서 보면 복권에 당첨된 자들의 행복 더듬이는 둔해진다. 복권 당첨 후 그들은 TV 시청, 쇼핑, 친구들과의 식사 같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에서 이전 같은 기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큰 자극의 후유증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정말 다들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지 저는 이제 회사에서 후배 동료들이랑 선배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복권이 얼마가 당첨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지. 그랬더니 5억도 얘기하고 10억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 복권 당첨 금액이 어지간히 크지 않으면 그냥 회사 다니면서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쵸. 큰 돈을 번다고 해서 직업이나 하는 일을 그만두고 사는 것도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삶이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인에게 굉장히 보람과 어떤 그런 좀 기분 좋은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돈이
정말 너무나 극빈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돈이 있고 없고 뭔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없고가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 요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새끼 밥을 먹고 뭐 추위에 떨지 않는 정도의 집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돈이 행복을 가늠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너무나 기분 좋은 어떤 결정적 사건들도 3개월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를 좀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작년에 이제 지금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굉장히 갖고 싶었던 조명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조금 사치제일 수 있는 금액이 꽤 나가는 조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조명을 사고 조명을 설치한 그 며칠까지는 좀 많이 행복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사치제가 맞았던 게, 그러니까 이 조명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사치제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한테는 사치제였던 게 제가 막상 사놓고 이거를 한 10번도 안 켠 것 같아요, 지금. 조명 산지 10개월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갖고 싶었던 거를 갖고 나서도 그걸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거는 진짜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리어 저는 어떤 때 행복을 느끼냐면 아까 이 책에 제가 읽은 부분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시하게 자기한테 행복을 주는 작은 일상의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를 2, 3일에 한 번씩 돌리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가만히 소파 위에 발 올리고 앉아있고 로봇 청소기가 깨끗이 물 청소하고 이제 혼자 그 물걸레 건조까지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청소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편인데 가만히 앉아서 막 제가 좋아하는 거 뭐 과자나 딸기 같은 거 먹으면서 로봇 청소기의 움직임을 마치 애완동물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고,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후반부에 약간 결론 부분에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뭘까라고 했을 때 좋아하는 음식이랑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래서 그거를 다 합한 거는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그 한 장면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겨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궁극의 어떠한 것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해주는 상추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자박하게 끓인 된장찌개에 상추쌈을 해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좀 너무 마마걸 같긴 한데요. 쌈 싸먹는 게 귀찮아서 대충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면서도 안 먹고. 그러면 엄마가 상추쌈을 해가지고 제 입에 이렇게 어미새가 애기새한테 먹이를 주듯이 쌈을 싸서 이렇게 입에 자주 넣어주시는데 그럴 때 저는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제 생각엔 엄마도 기쁨으로 저한테 그렇게 주시고 저도 너무 그게 행복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네,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떨 때 시시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찮고 작지만 행복을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부분들 같이 나누어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행복한 것, 좋은 것, 네. 어쩌면 요즘 행복하지 않다 느끼고 조금 힘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본 건지 헷갈리는데,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 샤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샤워기 물에 그 우울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몸을 일단 움직여서 공원이라도 나가보고, 그리고 가능하면 본인을 기분 좋게 하는 어떤 상황 속에 이렇게 그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그 공간에, 그 상황에 본인이 놓일 수 있도록,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바쁘더라도 나 좀 만나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잠깐이라도 수다를 떨면서 힐링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불행의 감소랑 행복의 증가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켜는 게 서로 다르잖아요. 이쪽 왼쪽으로 돌려서 물을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그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틀면은 차가운 물이 나오듯이, 이게 어쩌면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사라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이게 남아있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어쩌면 조금 남들이 보기에는 외적으로는 불행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놓인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미소 지을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애써 보셨으면 하고 정말 응원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걸 알지만요. 네, 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있잖아요. 들키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들과 아버지가 막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아버지가 그 조그마한 어린 아들한테 우리 지금 숨바꼭질 하고 있는 거니까 들키면 안 된다면서 그 슬프고 어려운 상황을 아들한테 되게 희망적으로, 그리고 계속 그 웃음을 잃지 않게끔 하는 그 영화도 떠오르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행복하면 저는 제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멜리에라는 프랑스 영화를 꼭 추천하고 싶거든요. 그 아멜리에라는 주인공이 행복을 느끼는 너무 작고 귀여운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콩알 같은 것들 시장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지작 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든지, 그거 뭐죠? 아무튼 네. 그 영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운 영화고, 저는 그 영화 볼 때마다 행복해져가지고, 그리고 마냥 그냥 유쾌하고 가벼운 영화가 아니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저는 그 영화 볼 때 눈물 흘릴 때도 있거든요. 그 아멜리에라는 친구가 마냥 행복한 상황에 있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본인만의 행복을 찾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역시나 기획도 안 하고 대본도 안 쓰고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3000% 자꾸 빠지고 있는데, 그 부분 이제 좀 적응하셨겠지만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인 서은국 교수님께서 쓰신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두껍지도 않아요. 책 글자도 꽤 큰 편이어서 금방 읽으실 수 있으니까 정말 추천하고 싶고요. 이게 제 기억에는 200쪽이 안 되는 책이거든요. 맞아요. 참고문헌 포함해도 204쪽, 205쪽이면 다 읽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만의 행복의 요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행복의 기원, 진실에 다가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너무 길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